여러분, 만약 어느 날 아침 눈을 비비고 일어나 거실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남편과 딸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걸 목격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뇌가 인식을 거부하는 그 느낌. 이건 현실일 리 없다고, 단지 악몽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들으시면 분명 당신도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남편의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처음엔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고마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됐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날 그에게선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다. 우리가 쓰는 섬유 유연제도 아니었고 그가 늘 피하던 달달한 향이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쌓여갔다. 딸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굳어 있었다. 아빠랑 있으면 웃던 아이가 그가 집에 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야 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너무 이상했다. 마치 두려움을 감추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우연히 깨서 거실을 지나던 중 남편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이어폰을 낀 채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여자였다. 조용히 다가가자 남편은 급히 화면을 꺼버렸다. 왜 이 시간에 통화를 해? 일 얘기 좀 하느라. 너 왜 안 자고 있어?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그게 단순한 업무 통화가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그날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딸이 자고 있던 방에서 이상한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무서워,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라는 글귀와 함께 구겨진 그림 한 장. 그림 속엔 한 남자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남자의 눈이 시커멓게 칠해져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딸을 깨워 물었다.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그냥 꿈꾼 거예요. 엄마,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딸은 끝까지 입을 닫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따로 불러 따졌다. 당신 딸한테 뭐 한 거야? 뭐? 무슨 헛소리야. 당신 요즘 이상하다. 그는 오히려 나를 이상하다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핸드폰을 몰래 보기로 결심했다. 그 선택이 지옥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핸드폰을 조용히 들고 나왔다. 비밀번호는 다행히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내가 이제껏 쌓아온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폭탄 그 자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딸의 이름으로 저장된 채팅방. 하지만 그 번호는 우리가 쓰는 딸의 번호가 아니었다. 열어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도 예뻤어. 다음에 더 길게 안아줄게. 엄마한테 들키지 마. 조용히, 알았지?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진짜 사랑해. 메시지 끝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셀카가 첨부돼 있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우리 딸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이 떨리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게 말이 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정신을 부여잡았다. 아니야, 설마 뭔가 다른 거겠지. 오해일 수도 있어. 장난이겠지. 하지만 대화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사적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음성 메시지들이 있었다. 아빠가 오늘도 기다렸어. 아무도 모르게 만나자, 알았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 음성은 확실히 남편의 목소리였다. 난 주저앉고 말았다. 주방 타일 바닥 위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쏟았다. 이게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의 앨범 폴더엔 프라이버시라는 잠금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나는 차마 끝까지 열어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일부 썸네일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너졌다. 딸의 방에서 몰래 찍은 듯한 잠든 모습, 옷 갈아입는 듯한 실루엣. 그리고 어떤 영상은 정면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찍은 듯한 얼굴이 보였다. 딸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 순간 나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딸이 왜 계속 혼자 울었는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로. 그날 밤 나는 딸과 단둘이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빠가 너한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어? 딸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가 믿어줄까봐 무서웠어요. 다 나 때문일까봐.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다. 아니야,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이 지옥을 끝내야 할 때라고. 그리고 얼마 후 딸과 남편이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직감했다. 또 그 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시골 여행이라며 들뜬 표정의 둘을 보고도 나는 오히려 함께 따라가겠다며 제안했다. 그 순간 둘의 얼굴에 번진 미묘한 동요는 나에겐 선명한 징후였다. 차 안에서 딸은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그 눈빛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 남편은 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둘이 오래된 커플처럼 익숙했다. 도착한 강릉 근처 외진 펜션. 나는 억지로 웃으며 방을 잡았다. 그러나 긴장은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 된 후 몰래 거실에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로 둘을 관찰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창문 밖 실루엣 속에서 둘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가벼운 키스, 부드러운 속삭임. 나는 화면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바다를 배경으로 둘은 나란히 걸었고 딸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순간 딸이 나를 보고 당황한 듯 표정이 흔들렸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그들의 여행은 내가 알던 가족이 아니라 나를 거부당한 관계의 결합이었다. 그날 낮 나는 호텔방에서 몰래 저장한 영상들을 보며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동시에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 모든 것은 이 지옥에서 끝내겠다는 결심을 담은 서곡이었다. 딸의 생일날 나는 생일 케이크와 촛불을 들고 귀가했다. 그러나 현관 앞에서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서투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실로 들어간 나는 경악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딸과 남편. 딸은 아버지의 무릎에 살포시 기대어 있었고 남편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케이크 상자는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오해예요. 생일 기념으로 분위기 내려고 했어.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안 계실 때 아빠가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아빠랑 뭐 하는 사이야? 남편은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우린 사랑하는 사이야. 딸은 눈물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소리 없이 방을 뛰쳐나왔다. 외부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빗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 날 남편과 딸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다. 친정과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SNS엔 둘의 로맨틱한 사진들이 도배되었고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내 사랑, 해시태그 운명 등이었다. 그들이 나를 파멸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친지들과 친구들은 그건 내 착각이다. 너와 어릴 때부터 가까웠으니 오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친정 가족도 더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냥 덮자고 권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내 눈으로 봤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약보다 진실이 필요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연락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말없이 말했다. 내 남편과 딸은 오래전부터 이상했어.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못 본 척했지.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님까지 알고 계셨나요? 어쩔 수 없었지. 내 아들이고 조카이기도 하니. 나는 혈압이 치솟고 몸이 떨렸다. 그 뒤 나는 컴퓨터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사진, 영상, 편지, 딱딱한 이들의 일기가 있었다. 그건 일상이었다. 계획이었고 의도였으며 세뇌였다. 나는 병원에 실려갔고 신경쇠약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건 법정이었다. 남편은 무표정으로 날 바라보았고 딸은 흐릿한 얼굴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 선고 징역 3년. 하지만 나는 알았다.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받은 상처였다. 나는 딸과 함께 떠났다. 이름도 바꾸고 도시를 옮겼다. 딸은 심리치료를 계속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겠지만 나는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였다.